40년 넘게 일하고 받는 국민연금 평균이 월 60만 원 수준이라는 거 아세요? 물론 가입 기간이나 소득에 따라 30만 원부터 1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까지 천차만별이긴 한데, 문제는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 기금 고갈이나 급여 삭감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월급에만 의존하면서 따로 저축이나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월급만 받고 다 쓰는 구조로는 자산을 모으기가 정말 어려워요. 반면에 일부 상위 크리에이터들은 콘텐츠 하나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면서도 계좌에 돈이 찍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시간을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7가지 방법 중 하나만 제대로 실행해도 당신의 재정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 투자 얘기부터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패시브 인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주식을 사서 가격이 오르면 분명히 돈을 번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 돈을 실제로 쓰려면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팔기 전까지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죠. 물론 임대료나 이자나 저작권료도 패시브 인컴의 범주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진짜 패시브 인컴은 내가 가진 자산을 팔지 않으면서도 매달 혹은 매 분기마다 현금이 계좌로 들어오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 중에서도 배당주 투자가 이 정의에 가장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라는 건 쉽게 말해서 기업이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주식을 말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스타벅스나 펩시나 맥도날드 같은 기업들이 10년 이상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배당 성장주에 해당해요. 이런 주식을 사면 두 가지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가가 오르면서 생기는 시세 차익이고, 두 번째는 분기마다 혹은 매년 지급되는 배당금이에요. 특히 배당금은 내가 주식을 팔지 않아도 그냥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꾸준한 현금 흐름을 원하는 분들한테 잘 맞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배당주라고 다 같은 배당주가 아니거든요. 배당주에도 등급이 있는데 가장 높은 등급이 배당킹이라고 불리는 주식들이에요. 이건 미국식 기준 용어인데 무려 5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금을 올려온 기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50년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생각해보세요. 그 사이에 경제 위기도 있었고, 금융 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같은 팬데믹도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도 배당금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매년 올려왔다는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배당을 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아래 등급이 배당 귀족주라고 하는데, 이건 2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금을 올려온 기업들이에요. 배당킹보다는 살짝 아래지만 이것도 상당한 안정성을 자랑하는 주식들이죠. 문제는 이 아래 등급에 있는 주식들인데요. 아직 배당 역사가 짧거나 불안정한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 중에서 배당률만 높고 실제로는 위험한 주식들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초보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배당률이 8%나 10% 이렇게 높은 기업을 보면 눈이 돌아가서 덥석 투자해버리는 건데, 이런 고배당 기업들 중 상당수가 주가가 크게 떨어졌거나 재정 상태가 불안해서 배당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모든 고배당주가 다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러면 배당주 투자로 실제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일주일에 $100, 그러니까 하나로 약 13만 원 정도를 배당금으로 받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이 52주니까 연간으로 치면 $5,200, 약 68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스타벅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스타벅스의 배당률이 시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략 2.4%에서 2.9% 사이로 오가거든요. 2.4%로 계산해 볼게요. 이 수익률로 $5,200를 벌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할까요? 계산해 보면 약 20일 $6,000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억 8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 숫자를 보면 좀 막막해지실 수도 있어요. 2억 8천이 어딨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배당주 투자의 핵심은 당장 큰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모아가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매달 50만 원씩만 투자해도 20년 후에는 상당한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는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 당장 목돈이 없는 분이라면 시간을 활용하는 다른 방법을 병행하는 게 좋은데요. 바로 그게 두 번째로 소개할 부업 자동화예요. 부업이라고 하면 보통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걸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부업이 아니에요. 제 지인 중에 강아지 훈련사로 일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정말 실력이 좋았어요. 아무리 사나운 개도 이 친구 손을 거치면 순한 양처럼 변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수입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겨우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도 왜 돈을 못 버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답은 간단했어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이 친구가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시간을 팔아서 직접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것뿐이었거든요. 하루에 훈련할 수 있는 강아지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수입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런 한계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거죠. 만약 이 친구가 강아지 훈련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만들었다면요?
혹은 강아지 훈련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자격증 비 과정을 만들었다면요. 이런 디지털 상품들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팔 수 있어요. 자는 동안에도 누군가 결제를 하면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 찾아야 해요. 남들보다 확실히 뛰어난 분야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는 분야를 찾으면 돼요. 사실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초보자보다 조금만 더 알아도 그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가르쳐 줄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어떤 형태로 만들지 결정해야 해요. 전자책이 될 수도 있고, 동영상 강의가 될 수도 있고, 템플릿이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쉬운 건 전자책인데 캔바 같은 무료 툴로 충분히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 이걸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해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웹사이트를 만드는 건데요. 요즘은 호스팅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코딩을 전혀 몰라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월 3달러도 안 되는 비용으로 자기만의 웹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웹사이트가 있으면 전자책이든 강의든 직접 판매할 수 있고, 결제 시스템도 연동이 되니까 정말 편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홍보예요.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아무도 모르면 팔리지 않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숏폼 콘텐츠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플랫폼들은 팔로워가 없어도 콘텐츠만 좋으면 알고리즘이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시켜주거든요. 꾸준히 올리면 조회수를 얻을 기회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자기 웹사이트로 유도하면 판매로 이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벌 수 있냐면요. 만약 전자책 하나를 25달러 약 33,000원에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주일에 100달러를 벌려면 4권만 팔면 돼요. 단순 산술로는 그래요. 물론 현실에서는 콘텐츠가 바이럴을 타야 하고 그게 쉽지 않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해요. 틱톡 영상 하나가 터지면 하루에 수십 번씩 팔리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상품 만들고 웹사이트 세팅하고 콘텐츠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시행착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세팅해놓고 꾸준히 하면 점점 패시브에 가까워지는 건 맞아요. 세 번째 방법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에요. 수십 년 동안 TV나 라디오 같은 전통 미디어들이 광고 수익을 독점해 왔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이 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일반인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광고 수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에는 방송국에 들어가야만 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도 가능해진 거예요. 전통 미디어들이 소셜 미디어를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들이 독점하던 시장이 분산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은 간단해요.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올려서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을 채우면 광고를 붙일 수 있는 파트너 자격을 얻거든요. 그때부터는 영상에 붙는 광고 수익의 일부가 내 계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공한 유튜버들은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고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 유튜브 알고리즘은 콘텐츠의 품질을 상당히 정확하게 판단해요. 좋은 영상은 구독자가 없어도 추천해주고 안 좋은 영상은 구독자가 많아도 밀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콘텐츠가 좋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한테 물어보면 다들 좋다고 하거든요. 상처받을까봐 진실을 말 안 해주는 거죠. 진짜 피드백을 받으려면 내 감정 따위 신경 안 쓰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서 익명의 평가를 받든지 아니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한테 유료 컨설팅을 받든지 해야 객관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어요. 콘텐츠를 만들 때 중요한 건 자기한테 맞는 형식을 찾는 거예요. 글을 잘 쓰면 블로그를 해도 되고 말을 잘하면 팟캐스트를 해도 돼요. 영상 편집을 배울 의지가 있다면 유튜브가 수익성이 좋은 편이고요. 사진을 잘 찍으면 인스타그램도 가능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니치를 정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재미있는 영상 올리면 됐는데 지금은 경쟁이 치열해서 특정 분야로 좁혀야 해요. TV 프로그램을 생각해보세요. 매번 같은 포맷 같은 출연진 같은 주제로 나오잖아요. 그래야 시청자들이 뭘 기대해야 할지 알고 계속 찾아오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것만 꾸준히 다루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구독자들이 내 채널이 뭘 하는 채널인지 알고 스폰서들도 접근하기 쉬워지거든요. 저한테는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이 작은 자산이에요. 한번 올려놓으면 꽤 오랫동안 조회수가 쌓이면서 수익을 가져다 주거든요. 게다가 콘텐츠 만드는 일 자체가 재미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영상 하나 만드는데 며칠씩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건 그만큼 경쟁자가 적다는 뜻이기도 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채널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하루에 100달러 이상 벌기 시작했어요. 다만 이건 제 개인 경험이고 대부분의 채널이 이렇게 빨리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해요. 주제 선정이나 콘텐츠 품질이나 운도 작용하거든요. 초기 비용은 거의 안 들어요. 처음부터 비싼 장비 살 필요 없거든요.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때 장비에 투자해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안 하고 장비부터 사거나 유료 강의부터 듣는데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시작하고 만들어 보면서 배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네 번째 방법은 개인 투자예요. 투자 예능 프로그램에서 투자자들이 신생 기업에 투자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창업자가 아이디어를 발표하면 투자자들이 지분을 사는 그런 거요.
이게 남의 일 같죠? 근데 사실 규모만 작게 하면 누구나 이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엔젤 투자자로 활동할 수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엔젤 투자자와 상호 투자자예요. 엔젤 투자자는 주로 친구나 가족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도 크게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엔젤 천사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반면에 상호 투자자는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시작하더라도 가능하면 회사 지분을 많이 확보하려고 해요. 자기 전문성을 활용해서 회사 가치를 높이고 그만큼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호 쪽에 가까운데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싶거든요.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요.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 아시죠? 이 사람이 그냥 웃기고 친근한 배우인 줄 알았는데 사실 상당히 영리한 투자자예요. 이 사람의 전략이 흥미로워요. 먼저 가능성 있는 회사를 찾아서 작은 지분을 사요. 그 다음에 자기 SNS와 영향력을 활용해서 그 회사를 홍보해요. 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그때 지분을 팔아서 큰 수익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 순자산이 3억 5천만 달러가 넘는데 상당 부분이 이런 투자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라이언 레이놀즈는 세계적인 스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 정도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비슷한 전략을 작은 규모로 적용할 수는 있어요. 지역 사업체에 투자하고 그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 네트워크와 능력을 활용하는 거죠. 라이언 레이놀즈 성공의 1%만 이뤄도 350만 달러 순자산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단순 계산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운이 필요하겠죠. 개인 투자에서 중요한 건 시간을 들여서 진짜 가능성 있는 회사를 찾는 거예요. 아무데나 투자하면 안 되고 그 회사가 왜 성공할 수 있는지 확신이 있어야 해요. 또 투자하기 전에 배당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리고 출구 전략,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대부분의 수익은 회사가 팔리거나 상장될 때 나오거든요. 투자 금액은 회사마다 달라요. 저는 보통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를 투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일수록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커요. 개인 투자에서 제가 배운 건 한 군데에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하면 한 곳이 잘 되면 나머지 실패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제 경험상 좋은 투자 하나가 나쁜 투자 여러 개를 상쇄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수익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한 회사에 5천 달러를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고객을 확보하는 걸 도와줬어요. 그 대가로 일주일에 100달러 정도의 배당금을 받고 있어요. 핵심은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가치를 함께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고 투자한 회사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다만 개인 투자는 실패 확률도 높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투자금을 잃을 각오가 있는 돈으로만 해야 해요. 5번째 방법은 제휴 마케팅이에요. 제 아들 여자친구한테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한 은행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10달러를 준다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한테 링크를 공유했더니 막 신규 가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공짜 10달러 받는다고 고마워하면서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착해서 한 게 아니에요. 친구가 가입할 때마다 자기도 10달러를 받았거든요. 결국 그날 하루에 30명이 넘는 친구가 가입하면서 300달러를 벌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메시지 몇 개 보낸 게 전부였는데요. 이게 바로 제휴 마케팅의 본질이에요. 다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고 누군가가 내 링크를 통해 구매하면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이 은행 프로모션은 30명 한도가 있었지만 진짜 제휴 마케팅에는 보통 한도가 없어요.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어서 온라인으로 돈 버는 진입 장벽이 낮은 방법 중 하나예요. 필요한 건 열정과 설득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제품들 중에 정말 좋다고 느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화장품이든 전자기기든 책이든 뭐든요. 다른 사람들도 그 제품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고 당신이 그걸 추천하기에 적합한 사람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큰 회사들은 제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회사 웹사이트 맨 아래에서 제휴 프로그램이나 파트너 프로그램 링크를 찾아보면 돼요. 없으면 직접 회사에 연락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임팩트닷컴 같은 사이트에 가면 수천 개의 제휴 프로그램이 모여 있어서 거기서 찾아볼 수도 있어요. 제휴 마케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블로그에 리뷰를 쓸 수도 있고 SNS에 추천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어요. 틱톡에서 아마존 제품 추천하는 영상 많이 보셨죠? 그런 게 다 제휴 마케팅이에요. 누군가 그 링크로 제품을 사면 영상 올린 사람이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리뷰를 할 때는 실제로 그 제품을 사서 써보는 게 좋아요.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훨씬 신뢰감 있고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해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바로 결과가 안 나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제휴 마케팅은 신뢰를 쌓는 게 핵심이라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일단 콘텐츠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 콘텐츠들이 계속 일을 해줘요. 예전에 올린 리뷰글이 꽤 오래 지나도 검색에 걸려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제휴 마케터들의 수입은 국가나 조사 대상이나 표본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어떤 조사에서는 평균 연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정도라고 하고 상위권 제휴 마케터는 연 10만 달러 이상도 벌 수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해요. 다만 이건 성공한 사람들 기준이고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포기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비용은 거의 안 들어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인터넷만 되면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6번째 방법은 디지털 도구를 개발하는 거예요. 제 절친한 친구 중에 지금 상당한 자산가가 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회원 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큰 조직들이 회원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거죠. 처음에는 일시불로 판매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계속 새 고객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구독 모델로 바꿨더니 매달 예측 가능한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직원들이 고객 지원을 다 하고 이 친구는 거의 일을 안 해요. 아내랑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게 일이에요. 나중에 이 회사를 수백만 달러에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디지털 도구를 개발한다고 해서 꼭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들은 되게 창의력이 부족하거나 뭘 만들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비즈니스적인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래머랑 팀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일단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가 이 소프트웨어를 쓸 건지 정해야 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기업 대상이 보통 리스크가 적고 고객당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최소 기능 제품 MVP를 만들어서 사람들 반응을 봐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아이디어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피드백을 받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해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방법이에요. 아이디어 내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이걸 반복해야 하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완벽한 제품을 만들겠다고 몇 년씩 개발만 하다가 출시해보니 아무도 안 원하는 제품이었다는 비극이 너무 많아요. 빨리 출시하고 피드백 받으면서 개선하는 게 훨씬 나아요. 개발 비용이 꽤 드는데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프로그래머랑 파트너십을 맺는 거예요. 돈 대신 지분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초기 버전이 어느 정도 되면 엔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때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지분을 나눠줘야 하지만요. 아니면 자기 돈으로 계속 버티는 부트스트래핑 방식도 있어요. 수익은요, 만약 월 $20 구독료를 받는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고객 20명만 있어도 주당 $100를 버는 거예요. 물론 고객 지원이나 업데이트 비용이 들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20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고객이 20명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저만 해도 디지털 도구에 매달 최소 $1000는 쓰거든요. 시장은 충분히 커요. 다만 여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 현실적으로 알아두세요. 경쟁도 치열하고요. 7번째 마지막 방법은 자기 물건을 임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공과금 내기도 힘들다고 했을 때 제가 집 앞 주차 공간을 임대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게 되겠냐고 했는데 몇 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놀랍게도 잘 되고 있다고요. 그 친구 집이 기차역 근처라서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차를 세워두는 용도로 주차 공간을 빌리더라고요. 일주일에 $70씩 받는데 차 2대 세우 공간이 있어서 $140를 벌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이나 지하실에 남는 공간이 있나요? 차가 있나요? 캠핑 장비나 카메라 장비는요? 창고나 게스트룸은요? 심지어 현금도 빌려줄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점점 더 물건을 사지 않고 빌리려고 해요. 모든 게 비싸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트렌드를 활용하면 물건 구매를 정당화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새 카메라를 살까 말까 고민될 때 몇 번 임대하면 본전을 뽑을 수 있겠다 싶으면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뭘 임대할지 정했다면 잠재 고객과 연결해주는 앱을 찾으면 돼요. 이런 앱이 꽤 많아요. 카메라나 캠핑 장비를 빌려줄 때는 펜라마 같은 앱을 쓰고, 차를 빌려줄 때는 투로를 쓰고, 방이나 집을 빌려줄 때는 에어비앤비를 쓰면 돼요. 돈을 빌려주는 P2P 대출 플랫폼도 있어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괜찮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스퍼라는 대표적인 플랫폼의 평균 수익률이 약 4%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세금이나 부실률이나 시점에 따라 실제로 개로 개인이 체감하는 수익률은 다를 수 있고 원금 손실 위험도 존재해요. PEP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시간은 거의 안 들어요. 사진 몇 장 찍어서 앱에 올리면 플랫폼이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가장 큰 단점은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플랫폼이 보험을 포함하고 있어요. 비용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빌려주는 거니까 거의 안 들어요. 주당 $100 벌기가 얼마나 쉬우냐면 집이 있는 사람들은 주차 공간이나 게스트룸만 빌려줘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면 방법은 있어요. 지금까지 7가지 패시브 인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하나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모든 방법을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상황에 맞는 것 한두 가지를 골라서 진지하게 파고들면 돼요. 배당주 투자는 목돈이 있거나 장기적으로 모을 수 있는 분한테 좋고요. 부업 자동화나 콘텐츠 제작은 시간은 있지만 돈이 없는 분한테 좋아요. 개인 투자나 디지털 도구 개발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고 사업적 마인드가 있는 분한테 맞고요. 제휴 마케팅이나 물건 임대는 진입 장벽이 낮아서 시작하기 쉬워요. 핵심은 월급에만 의존해서 다 쓰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월급을 받더라도 그 일부를 저축하고 투자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데 써야 해요. 물론 고액 연봉에 절약하고 꾸준히 투자해서 자산가가 된 직장인들도 많아요. 어떤 방법이든 핵심은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시작하고 있어요. 당신은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